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1월 10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전부 이제 중앙일보에서 가져왔고요. 나중에 이제 KBS 홍사원의 경제쇼도 나가야 되는데 그 질문지를 보니까 이번 중간선거에 대해 증시의 영향 뭐 이런 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간 선거 지난번 뭐 트럼프 바이든 그 선거도 이제 제가 바이든 트럼프가 당선될 거다라고 생각을 말씀도 드리고 틀렸죠. 보기 좋게 틀렸는데 근데 누가 되든 주식 시장은 올라간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매번 이런 중간선거 결과 아니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대단히 뭐 수혜를 받는 업종이 있고 피해를 받는 업종이 있을 것 같지만 경제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 공산주의 사회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뀔 수는 있죠. 그런데 미국 자본주의는 페드가 유동성을 풀어주고 그 풀린 유동성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철저하게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흘러간다라고 이제 그게 마크 파버가 얘기한 겁니다. 내일의 금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 선거는 대통령이 공화당이 되면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고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처럼 또 공화당이 차지하면서 계속 이렇게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대통령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게끔 서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고 그런 게 지나고 보면 하나도 잘 안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중간선거가 이제 끝났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대단한 어떤 시장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거다. 예,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알아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정치 뉴스는 거의 안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미국의 이런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큰 뭐 변수가 있는지 걔도 한번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8일 열린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기대했던 붉은 물결, 공화당이 빨간색이죠. 붉은 물결은 일지 않았다. 미국 동부시간 오늘 9일 오전 9시 어제네요. 어제 한국 시간으로 오후 11시 현재 연방상원과 하원을 어느 당이 통제할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원은 공화당이 앞서고 있으며 상원은 초박빙 혼전 중이다. 네. 미국 선거 결과는 뭐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일단 하원은 그 CNN 집계에 따르면 하원이 199석, 민주당이 178석을 확보한 걸로 나오고요. 전체 435석 가운데 아직 58석의 주인이 가려지지는 않았지만 과반인 218석까지 공화당은 19석을 남기고 있어서 40석이 더 필요한 민주당보다는 유리하다는 거고요.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48석을 지금 확보한 가운데 선거 대상이 35석 가운데 네바다와 애리조나, 위스콘신, 조지아 4개의 격전지는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요. 민주당은 공화당이 갖고 있던 상원 격전지 펜실베니아의 의석을 빼앗으며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주 개표 결과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이걸로 인해서 뭐 특별한 게 있는지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다수당이 돼 있고 낸시 펠로시는 소수당이 됐을 것이라면서 공화당은 일할 준비가 됐으며 미국을 다시 본래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축포를 터뜨리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하원 의장으로 유력한 메카시 원내대표는 인플레이션 대응과
범죄와의 전쟁, 남부 국경 통제 등을 주요 아젠다로 제시를 했네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을 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는 변화가 불가피한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한 민주당의 모금 행사에서 우리가 하원과 상원에서 지면 남은 2년이 끔찍하게 될 것이라면서 좋은 소식은 내겐 비토 거부권을 행사할 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이 얘기했습니다. 중간 선거 지면 이렇게 끔찍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트럼프가 2016년도에 당선이 되고 2018년도에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면서 낸시 펠로시 여사가 하원 의장이 되고, 그죠? 트럼프가 막 연설을 하고 나니까 거기는 그래도 매너, 미국 정치인들이나 영국이나 되게 이제 에티켓이나 매너를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저는 우리 정치인 분들도 이제는 좀 그런 거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다 기립박수도 하고 박수 치고 뭐 합니다. 근데 그거 매너는 지키고 딱 끝나고 나니까 펠로시 여사가 그때 트럼프의 연설문을 찢어버리죠, 그냥. 그렇게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어쨌든 이 중간 선거를 뭐 지고 이거에 따라서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보고요. 예, 어쨌든 하원은 공화당이 또 다수당이 되면서 서로 견제가 되게끔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공화당이 하원을 이끌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과 그 가족을 포함해서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각종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강경파가 법사위원장 등 하원 요직을 맡으며 1월 6일 폭동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정지가 되고, 바이든 차남 헌터의 중국, 우크라이나 관련 비즈니스 거래를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16 폭동 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민주당 일레인 루리아 하원 의원,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이네요. 이날 공화당 젠 키건스 후보에게 피해서 낙마했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어서 전쟁의 양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한 대규모 지출 법안이 더는 의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민주당이 하원의 또 다수당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동이 걸릴 거다는 거죠. 최근에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친환경 정책을 공화당이 되돌리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네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시기에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재선 출마 여부를 선언하라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상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백악관이 행정부 인적 쇄신을 단행을 해서 바이든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고 합니다. 몰락한 러스트벨트에서의 삶을 담은 자전적 소설 힐빌리 엘리지를 쓴 작가 J.D. 벤스는 오하이오에서 상원의원에 당선이 됐지만 이는 공화당이 3,200만 달러를 쏟아부은 결과라고 폭스뉴스는 전했네요.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절반을 또 승리했다고 하네요. 같은 날 치러진 36곳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2곳을 추가해서 15곳을 확보를 했고요. 공화당은 2곳을 빼앗기고 16곳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14개 주까지 더해서 50개 주에서 경합주 5곳을 제외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21대 24 구도가 됐다라고 돼 있네요.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 기사는 이제 공화당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찬성을 하고 인플레법 개정은 불투명하다. 그 연관된 기사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하원 탈환이 유력해졌고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의회 권력의 핵심 축인 하원을 공화당에 내주게 되면 각종 입법에서 제약이 불가피하다. 이번 중간 선거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가 판세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었지만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을 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내적 정책 모두의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에서 강경론을 고수해온 공화당은 현재 공석인 대북 인권 특사 지명 등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고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마이클 맥콜 의원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나약하다고 비판을 해왔네요. 맥콜 의원은 지난 3일에 북한의 도발은 바이든 행정부가 그들에게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한 호전성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면서 더욱 선명한 대북 압박을 요구를 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국면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년간 추구했던 대북 정책의 핵심 원칙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을 하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해서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무력 도발에 맞서 독자 제재를 강화하는 대북 원칙론을 추구해왔다. 이 점에서 공화당의 대북 접근법과는 별 차이가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 간 최대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공화당이 입법 과정에서 IRA 법안을 성토하면서 상하원 표결에서 저는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용을 한꺼풀 벗겨보면 상황이 다른데요. 공화당이 IRA에 반대한 이유는 한국의 국익이 걸린 전기차 보조금 차별이 아니라 의료보장 확충과 법인세 인상, 기후변화 대응 등의 조항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산 등을 제외하고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조항에 대해서는 공화당도 문제 삼지 않는 기류가 강하다. 실제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IRA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국세청 IRS 예산 800억 달러가 이유였고요. 하원 세입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케빈 브래드리 의원도 IRA 개정 필요성을 언급을 했지만 이는 의약품 가격 조항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라고 하네요. 더욱 문제는 중간선거 이후 2024년 대선을 의식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경쟁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상하원에서 IRA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미중 경쟁은 중간선거 이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경제안보 분야의 대중 압박은 중국을 국가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간주해온 바이든 행정부와 대중강경론을 요구해온 공화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메카시 원내대표는 지난달 하원을 차지하면 우크라이나에 더는 백지 수표를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서 공화당이 중간선거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줄이고 중국 견제에 집중하도록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바이든 행정부라면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 중간선거 때 항상 시장이 안 좋고 중간선거 끝나면 이제 시장이 좋아지는 이유가 뭘까? 그 부분이 이제 오히려 재선. 어차피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대통령이 민주당이면 하원은 공화당에 가기로 돼 있으니까 중간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중간선거는 포기하고 오히려 4년 뒤에 있는 지금으로부터는 이제 2년 뒤에 있는 대선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도 그러겠어요.
예, 그래서 항상 2년 차가 경제가 제일 안 좋고 3, 4년 차에 경제를 다시 살리는 그런 여러 가지 업적들을 만들어서 내후년에 이제 대선에 돌입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 카드도 어떻게 보면 내년에 써먹으면 내후년 선거할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내가 이렇게 해결했다. 예, 그런 업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는 전쟁에 아무래도 조금 평화안을 최근에 이제 그 얘기가 모락모락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아마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중간선거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현금 부자도 대기업 은행 문을 두드린다라는 기사입니다. 요즘 이제 국내 자금 시장이 갑자기 이제 굉장히 이제 위축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와 관련된 이런 뉴스를 계속 제가 체크해서 보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의 긴축 속도 전에 역대급 돈의 이동이 시작됐다. 지난달 은행의 정기예금에 56조 원의 돈이 몰렸다. 와, 한 달에 은행 정기예금에 56조라는 돈이 몰렸네요.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채권 시장에서는 돈줄이 마르면서 회사채 순발행 규모는 역대 가장 적었다. 채권 시장에서 돈을 못 구한 대기업들마저 은행을 찾으면서 기업 대출은 10월 기준 가장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 표를 보면 기업의 CP 금리가 올 1월 3일만 하더라도 1.55%였는데요. 지금 5.02%입니다. 이게 초우량 A1 등급이고 91일물, CP는 거의 이제 91일물이 많은데 석 달간 쓰는 금리가 연율로 지금 5%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10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정기예금 지금 잔액이 10월 말 기준으로 931조 6천억으로 전달보다 56조 2천억이 늘었는데 2002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정기예금에만 지금 930조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뭐 돈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금융위기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을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돈이 없지는 않습니다. 올 10월에서 1월에서 10월 정기예금에는 187조 5천억의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유입액이 5.7배로 늘었네요. 반면 수시 입출식 예금에서는 뭉칫돈이 빠져나가는데 지난달에만 44조 2천억 원의 자금이 이탈했다고 합니다. 은행권 가계 기업 대출 증감 추이가 나오고 있고요.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의 2021년도에는 대출 증감 추이가 작년에 69.1% 가계 대출이요. 그리고 퍼센트가 아니라 조원이네요. 조원. 69조 원이었고 기업 대출은 82.9조 원이었는데 올해는 가계 대출은 오히려 마이너스 1.8조 오히려 대출을 갚아버린 거네요. 그런 상황이고 기업 대출은 103조로 많이 늘었습니다. 기업은 계속 지금 대출을 땡겨가고 있고요. 가계는 오히려 대출보다는 예금에다가 돈을 넣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출 금리는 오히려 더 크게 뛰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 잔액이 늘어나면 은행의 조달 비용이 증가를 해서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특히 변동금리 대출의 지표금리인 코픽스라고 있죠.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는 예적금 금리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표에도 보면 회사채 대신 은행의 대출을 찾는 대기업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대출이 저렇게 늘어난 이유가 회사채 발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당장 은행에서
대출을 땡겨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대출 금리가 오르며 가계 대출은 계속 감소세고요. 10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은 1,058조 8천억입니다. 가계 대출 잔액이 1,058조 8천억이네요. 아까 가계에 그냥 정기예금이죠. 이거는 가계는 아니고 은행의 정기예금에는 900조가 넘는 931조의 정기예금이 있고요. 은행의 가계대출. 근데 우리가 가계부채가 한 1800조, 1900조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차이가 날까? 여기는 이제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입니다. 보통 이제 또 대출을 보험사에서도 받고, 그죠? 저축은행에서도 받고, 저축은행도 은행에 포함 아마 되긴 될 것 같은데, 여러 증권사에서도 대출 받고, 뭐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이 이제 한 1,000조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한 달 전보다 6천억 정도 줄었네요. 10월에 가계 대출이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올해 1월에서 10월 전체 가계 대출은 1조 8천억이 줄었고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말에는 연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가계 대출이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가계대출 빈자리는 기업대출이 지금 채우고 있는데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13조 7천억이 늘어난 1169조 2천억이네요. 가계가 한 1,000조 빌리고 기업들도 한 1,200조 정도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10월 기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9년 이후 최대치인데 자금시장의 돈맥 경화로 회사채 발행 등이 여의치 않자 기업이 은행 문을 두드린 영향이다라고 돼 있고 기업 대출 중에서 대기업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네요. 10월 대기업 대출이 9조 3천억 늘면서 중소기업 대출 증가폭 4조 4천억보다는 배 수준이고요. 대기업 은행 대출 증가폭이 중소기업보다 큰 것은 코로나 직후인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권에서는 이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 이왕 돈을 빌려줄 거면 떼일 염려가 없는 대기업에다가 아무래도 대기업 우선으로 아마 빌려줘서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나머지는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지금 보면 이제 은행권에서 대출 기업하고 가게에다가 빌려준 대출 금액이 한 2,100조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2,200조 되네요. 2,200조. 예대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금리가 너무 떨어지면 예대 마진 폭이 시중금리가 뭐 1%면 대출 2% 해주고 예대 마진이 좀 님이라고 하나 net interest margin이라고 하나 예대 마진이 되게 이렇게 스퀴즈 되고요. 금리가 지금 이렇게 확 떠버리면 예금 이자는 4.5% 주고 대출 이자는 7% 8% 이렇게 주면서 특히나 요즘처럼 이제 돈이 필요해서 막 제발 좀 대출해 주세요 하면 금리를 얼마든지 좀 더 비싸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대 마진율이 님이 보통 이제 실적 발표할 때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는데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요런 기사 읽으면서 그러면 은행이 예대 마진으로 은행 전체에 지금 2,200조라는 대출이 있고 예금이 있고 그러면 2,200조에서 2%만 그 예대 마진을 떼먹어도 2%면 얼마겠습니까? 2,200조에 1%만 하더라도 22조잖아요. 그러니까 2%면 44조가 됩니다. 은행의 예대 마진 수익이 그렇게 이제 크게 증가할 수 있는데 그 예대 마진 이익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이 대출 잔액인 거거든요. 은행은 이제 대출 성장이 있냐 없냐 이걸로 많이 봅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뭐 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출 성장이 늘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침체로 가게 되면 방금 이렇게 가게에서 대출을 안 하게 되잖아요. 대출줄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기업의 대출이 없었더라면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의 대출이 줄어드니까 전체 파이가 이제 줄어들면서 이익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 자리를 당장 이제 자금이 급한 기업들이 또 많이 이렇게 대출을 땡겨갔다고 하다 보니까 은행의 실적이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예대 마진이 그냥 제가 러프하게 2%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2%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40조가 넘는 이익이 나게 되고 네, 이랬을 때 은행에 이제 시총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대충 네. 5대 뭐 시중은행 KB금융이 지금 20조고요. 신한지주가 19조 2천억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보통 이익 대비 PR이 10배. 근데 은행은 이익 대비 PR이 그렇게 안 되죠. 요즘 보면 이제 PR이 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버는 이익이 4조에 곱하기 5 하면 20조 되는 거죠. KB금융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영업이익이 19년도에 4조 5천억, 20년도에 4조 6천억, 작년에 6조, 올해는 6조 3천억. 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배당주로 은행주들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은행주들이 다 고배당주인데요. KB금융도 지금 보니까 6% 정도 배당 수익이 나오네요. 저 배당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대출, 우리가 대출받은 그 이자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난리잖아요. 미 FTX 유동성 위기에 8조 원의 뱅크런이 일어났다. 코인 일제히 급락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금융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뱅크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우량한 은행도 뱅크런이 나오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코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유동성 위기 여파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 가격이 내려앉은 것인데 경쟁사인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FTX의 사업을 인수 의사를 밝혔지만 불안은 그치지 않고 있다. 8일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는 FTX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FTX.com 지분을 전량 인수하고 구속력 없는 투자 의향서 LOI에 서명을 한 거네요. FTX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 출신인 샘 뱅크먼 프리드가 2019년 설립한 가상자산 거래소인데 뱅크먼 프리드는 FTX의 가치가 오르면서 2021년 포브스가 발표한 미국 400대 부자 순위에서 32위로 유일한 20대이자 최연소 억만장자였다. 하지만 FTX는 흔들리고 있다. 발단은 FTX 관계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재정 부실설이다. 알라메다는 뱅크먼 프리드가 FTX를 창업하기 전에 설립한 헤지펀드네요. 이달 2일 미국 가상자산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는 알라메다 총자산의 대부분이 FTX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 화폐인 FTT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을 했네요. 의혹이 커지자 FTT를 보유하고 있던 바이낸스도 손절에 나섰고요. 자오청펑 CEO는 7일 루나 사태에서 얻은 교훈은 리스크 관리라면서 바이낸스가 보유한 FTT를 전부 처분하겠다고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동료한 투자자들이 FTX에 있던 가상자산을 빼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뱅크런이 벌어졌고요. FTX에 따르면 지난 72시간 동안 총 60억 달러, 한 8조 원의 자금이 빠져나왔고요. 결국 FTX는 바이낸스에 매각을 제안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고요. 이후 가상자산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지금 타고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만 달러 선이 붕괴돼서 18,000달러 선으로 떨어졌고 FTX가 지분 투자한 주식거래 앱 로빈후드는 이날 주가가 19%나 빠졌다. 로빈후드 주가는 왜 빠졌나 했더니 FTX가
지분 투자를 했던 회사네요. 국내 일부 거래소들도 자체 개발한 코인을 셀프 상장하면서 자금을 모았는데, 그러나 시세 조정 등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해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 특검법을 손질해서 거래소의 자체 코인 발행,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고요. 김성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거래소표 코인은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위험성이 크다. 코인의 위기가 거래소의 위기가 코인에 충격을 주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딱 하나 우려하고 있는 경제 충격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이제 거품이 있지 않고는 그 충격이 크지는 않습니다. 예, 거품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이런 재고순환 사이클에 의한 경기순환 사이클이 얼마나 이렇게 진폭이 큰가가 결정이 되는데, 2018년 트럼프의 미중 무역 분쟁 발달 이후에 2019년까지 경기 안 좋았고요. ISM 제조업 지수 PMI 50 이하로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2020년 경제가 회복되는 듯 하다가 코로나가 터졌죠. 그 코로나로 2년 동안 또 우리가 계속 봉쇄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소비에 제약을 받았었기 때문에 거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년도 혹독한 경기 침체가 어렵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이 가상화폐 시장이거든요. 네. 가상화폐 시장에서 그렇게 매매되면서 거래소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그 엄청난 돈을 벌었으면, 실체가 있으면 우리가 기업 가치가 계속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기업 가치가 계속 커지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실체가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예,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거래 수수료로 돈은 빠져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그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이,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과연 부의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제가 항상 늘 걱정이었는데, 이 FTX 이런 거래소가 또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네요. 다른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경기가 가라앉는데 성장 없는 고용. 지난달 취업자 수가 68만 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네. 요런 기사가 되게 중요한 기사죠. 그죠? 실제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우리나라 IMF 오기 전에 제가 95년, 6년에서 97년 넘어갈 때 96년도에 제가 분위기가 좀 싸하더라고요. 싸해서 빨리 그 유학을 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97년 2월 달에 이제 사표를 내고 유학을 떠났었는데요. 그때도 느낌이 되게 싸했어요. 예, 싸했는데 그때 이제 명퇴, 조퇴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IMF 있기 전까지는 사실 한 번 직장은 계속 영원한 직장, 정년퇴임까지 한다 이런 개념이었었는데, 이 IMF 이후로 내가 다니는 직장이 평생 직장이 아닐 수가 있구나라는 개념이 이제 좀 바뀌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고용에서 약간 이게 먼저 경기 침체에 대한 조짐이 나타나게 되는데, 경기 가라앉는데 성장 없는 고용이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8만 명 가까이 늘었고요. 경기가 가라앉고 있는데 일자리 시장은 화랑인 성장 없는 고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5개월 연이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줄었다고 합니다. 9일 통계청은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841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도 67만 7천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네요. 10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23년 만에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었지만 기저효과, 비교 대상 수치가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 나타나는 이 베이스 이펙트를 얘기하는 기저효과 영향이 컸고요. 코로나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지난해 고용 경기가 워낙 바닥이었던
탓이다. 올해 상반기에 80만 명에서 100만 명대로 오갔던 것과 비교하면 취업자 증가세는 한풀 꺾였다. 증가폭이 6월 이후 5개월 연속으로 쪼그라들었다. 수치상으로는 고용 화랑이지만 이게 취업도 보면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났던 것 같은데 수치상으로 고용 화랑이지만 지표를 뜯어보면 비관적이다.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노인 일자리, 단기 근로라서다. 그런가요?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대비 46만 명 증가했네요. 이는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의 67.9%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50대 취업자가 14만 7천 명 증가했네요.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는 2만 1,000명, 30대는 6만 1,000명 각각 늘어났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40대 취업자는 1만 1,000명 오히려 줄었네요. 지난달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년 대비 345만 9천 명 늘었고요.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279만 4천 명 급감을 했네요. 주 36시간은 하루 7시간 남짓 주 5일제 기준으로 보통 전일제와 시간제 근무를 가르는 기준 역할을 하는 게 이게 36시간이거든요. 근무 시간이 짧아 급여가 작고 신분도 불안정한 일자리 비중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20만 1,000명, 숙박 음식점에서 15만 3천 명 등 전년 대비 취업자가 늘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향이다. 그러네요. 코로나로 관련 수요가 늘면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도 12만 1,000명 증가했고요. 하지만 도소매는 6만 명 줄고 금융보험업도 15,000명 줄었다고 합니다.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률은 지난달 62.7%였고요. 1년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하면서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인구 대비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수가 4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네요. 실업률은 2.4%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내렸다. 실업률이 우리나라가 2.4%입니다. 미국이 3.7인데 동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저라고 하고요. 올해 들어서 반짝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고용 경기는 내년 꺾일 가능성이 크다. 수출 내수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재밌는 기사입니다. 전기차도 무선 충전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항상 이제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건데 제가 요 기사를 따온 이유는 전기차 결국은 이제 보조금 플러스 인프라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인프라에 이래 전기차도 이 핸드폰처럼 그냥 딱 올려만 놓으면 충전이 되는 이런 기술이 발명이 됐대서 이 기사를 따왔습니다. 한번 재미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웜의 신박 오늘 11월 10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